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입김이 나옵니다. 입김이.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에 달할 정도로 매우 추운 한파가 오늘 아침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소환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에서는 1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놓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기소하면서 쓴 공소장이 공개됐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이 무려 146번이나 돼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차라리 이 대표를 외계인이라 하라라는 논평까지 냈습니다. 그만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두 번째 소환까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한파. 말 그대로 한파입니다. 한파보다 더 센 표현이 있으면 그 표현을 빌고 싶습니다만 한파, 얼마나 한파일까? 동아일보 3면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대로입니다. 체감 영하 41도, 하루 65cm 폭설, 철원과 울릉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에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가 더 넘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전국이 냉동고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도 했습니다. 강풍의 하늘길, 배길도 스톱이 됐습니다. 계량기 수도 간 동파 사고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항공기 운행이 가까스로 재개됐다는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얼마나 추운 거고 사건, 사고는 없었는지 간략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146. 146. 엄청난 숫자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146번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밤새도 못 부를 겁니다. 공소장에 그렇게 담겼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 공소장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공소장에 이재명은 146번 언급됐습니다. 선거 자금을 묵인했다, 428억 배당하기로 이 대표가 승인을 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즉각 조작 수사다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내용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결심. 오늘 한겨레 신문이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기사일까요?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3파전. 김기현, 안철수, 양강전. 오늘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입에 달렸습니다. 결심은 섰다. 오늘 입장을 발표한다는데 출마, 5월 불출마.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회고록이 나왔군요. 누구의 회고록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의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 뒷이야기가 담긴 회고록이 나왔는데 내용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정은 리틀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듣고 로켓맨은 오케이인데 로켓이 있으니까 리틀은 빼라, 나도 오케이다라고 쪼크를 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판문점 회동 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내줄 시간도 존경도 없었다라고 폼페이오 전 장관은 당시 느꼈다라는 회고록이 담겼습니다. 유명한 농담도 담겼다는 거죠. 김정은이 당신들 나 죽이려고 했지라고 하자 폼페이오 전 장관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는 농담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돼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한의 추위를 뚫고 오신 분들입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동탄의 아들 전용기 의원, 그리고 돌직구쇼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스타 국회의원입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전국이 냉동고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 춥습니다. 언제까지 추운 건지, 그리고 이 추위 때문에 사고는 없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권솔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권 기자, 어제도 매우 추웠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운 거 맞죠? 네, 오늘은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수준입니다. 한반도보다 넓은 찬 공기가 한반도 전역을 덮은 상황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영하 17.3도, 강원도 대관령이 영하 25.2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요, 오늘은 낮에도 한겨울에 해 뜨기가 전처럼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영하 7도에서 남부지방 영상 1도로 예상되는데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5도에서 최대 10도까지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는요, 인천과 경기 서해안, 전남과 전북, 그리고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눈 소식도 있습니다. 특히 인천이나 경기 서해안 지역은 많게는 10cm 이상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2도에서 4도 정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요. 금요일에는 다시 추워져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정도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수도관이나 계량기, 보일러가 동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이 추위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많은 눈에 또 강풍까지 몰아치면서 제주로 오가는 항공편은 모두 결항됐습니다. 4만 명에 달하는 승객들의 발이 묶이면서 연휴 이후 오늘 첫 출근길 큰 차질이 예상됐는데, 조금 전 제주 항공기 운행 재개했다는 뉴스 속보도 짤막하게 들어왔습니다. 제주 공항에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합니다. 홍진우 기자, 항공편 운항은 정상적으로 다 재개된 겁니까? 네, 오전 7시 반 김포행 비행기를 시작으로 항공편 운행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활주로에 쌓인 눈을 치우고 오전 6시부터 새로 발권이 이뤄진 승객들에 대한 탑승 수속 등이 늦어지면서 대다수 항공기 이륙은 당초 예정 시간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 1시간 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공항에는 오늘 임시 항공편 25편이 추가 투입됩니다. 오늘 하루 제주공항에서 모두 500여 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항공편 출발 시간도 오후 11시 50분으로 평소보다 2시간 늘었습니다. 제주에 발이 묶였던 승객 만여 명을 추가로 수송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제 제주를 빠져나가지 못한 승객이 4만여 명에 달해 정상화까지는 하루 이틀 더 걸릴 전망입니다. 공항 대합실에는 대체 항공편을 문의하는 승객들로 계속 붐비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는 표를 구하기 위해 공항에서 밤을 지새운 사람도 많았습니다. 새벽 6시쯤 항공사 발권 창구가 열리는데 2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몰리면서 수백 미터에 달하는 줄이 생겼습니다. 항공사 창구마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긴 기다림 끝에 발권에 성공한 승객은 큰 짐을 내려놓은 듯 미소를 되찾는 모습도 곳곳에서 연출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사 제목 누가 잘 뽑지 않았습니까? 전국이 냉동고, 정말 냉동고에 준하는 추위입니다. 따뜻하게, 오늘은 따뜻하게 체온 유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본격적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공소장에 146번, 이름을 146번 부르라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검찰은 공소장에 146번을 썼습니다. 꾹꾹 눌러 썼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두 번째 소환되기까지 3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간신문에 몇 가지 단독 보도, 흥미로운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대장동 일당들이 요청한 대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다 들어줬다. 특히나 용적률을 2번이나 올려주는 특혜를 줬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014년 8월쯤 김만배가 성남시 예상으로 서판교 터널 개설해달라. 성남시 돈으로.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올려달라. 용적률은 위로 얼마나 높게 질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용적률을 올리면 올릴수록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은 커지죠. 임대주택 비율은 줄여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서판교 터널 시 예산으로 지어줘. 두 번째는 용적률 올려줘. 세 번째는 임대주택 낮춰줘. 유동규 정지상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갔다. 한 달 뒤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판교 터널을 시 예산으로 추진하고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을 검토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 실제 대장동의 용적률은 올라가고 임대주택은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6년 1월쯤 김만배가 용적률을 더 올려달라. 대신 판교 터널 짓는 비용 일부는 우리가 대겠다. 유동규를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갔다. 이후 용적률이 190%대로 추가로 증가가 된다. 공급 가구수가 늘고 임대주택 비중은 줄어서 민간 사업자의 수익이 증대됐다. 즉 두 번의 용적률을 올려달라라는 김만배의 요청을 이재명 시장이 다 들어줬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전주혜 의원님, 이 용적률을 올리는 건 매우 힘든 일이더라고요. 네, 많은 그렇죠. 이제 재개발 사업에서 보면 업자들은 용적률 좀 시가 올려줬으면 해요. 그러면 아파트 층수가 늘어나니까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수익은 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잖아요. 용적률이라는 건 뭐 비행기 올라가는 것도 있고 주변에 조망권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도시계획 그렇죠. 정비도 있고 해서 잘 안 올려주던데 오늘 동아일보 취재를 보니까 어쨌든 저쨌든 대장동 용적률을 두 번이나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이제 용적률을 이제 올리는지 마는지 사실 이게 시장에게 그런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대한 지자체장의 권한인데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 공평하게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특혜를 줬다 이제 이러한 시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이 대장동 게이트의 이제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그중 이제 하나가 또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것이 용적률. 그 용적률을 150에서 180으로 올렸다가 다시 190으로 올렸다. 이제 그만큼 결국은 분양업자들의 이 수익이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도 당연히 이제 특혜를 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또 임대 주택의 비율도 예. 지금 25%에서 15%로 지금 낮춰라. 임대주택의 비율이 줄어들면은 또 이것은 민간 분양업자의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그 민간 업자들의 수익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예. 이제 결국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지금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또 높여주고 또 임대 주택의 비율은 낮추고 뭐 이러한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은 이것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가 사실 누구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공소장에 146번이 왜 나왔냐? 결국 이게 결국 최종적인 인허가권자가 그 당시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성남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가 이 모든 이 대장동 개발에 결국은 최종 인허가권자로서 어떠한 그런 권한을 예. 남용을 했다. 지금 이러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용적률이 두 번이나 상향되는 과정에서 김만배의 요청한 대로 이 시장이 지시를 했다.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과 또 전주혜 의원 입장에서는 뭐 대장동 개발돼서 받기로 한 이익이 있으니까 이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하게 다 승인하고 지시한 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으로 5천억을 환수받기 위해서는 대장동 사업이 기본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그 민간 사업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했으면 처음부터 대장동을 공공 수익으로 5천억을 환수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뒤로 이재명 시장이 당시 시장이 직접 돈을 받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공공으로 환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애초에 이재명 지사의 시장의 배임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넘어갈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성공을 해야만 그 대장동 사업 수익으로 인해서 성남 시민들께 돌아가는 4천억을 받기로 했던 상황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500억을 더 환수하기로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5천억을 정상적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받아내려면 대장동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 업자들이 이야기를 들어준 것이지 김만배 일당의 수익을 극대화해주기 위해서 이런 용적률을 상향해줬다 이런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업자랑 어떻게 짜고 했다라는 건 검찰이 조작해낸 얘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당치 않은 이야기고 대장동 사업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라는 반박이었습니다. 법조인은 어떻게 봅니까? 이 장면을 두고 지금 여야의 해석이 상이한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날짜별로 중요한 것만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2013년 9월 달에 뭐가 설립이 되냐면 성남 도계공이 설립이 돼요. 그다음에 2014년 3월 달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업 시행자 이제 대장동 사업을 하는데 사업 시행자는 성남 도계공 또는 성남 도계공이 그 참여하는 SPC로 한다. 결국 그 SPC가 화천대유 성남의뜰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밑밥을 갖다 다 깔아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오늘 이야기한 용적률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은 2014년 9월 달이에요. 그래서 터널도 시에서 뚫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최대로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비율도 낮춰줄 거다. 이렇게 다 사전 준비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5년 1월부터 드디어 2015년 1월 달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그 김문기 처장 등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2015년 2월 달에 드디어 이제 화천대유가 2월 6일 날 설립이 되는데 그로부터 딱 일주일 지난 13일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입찰 공고가 나오고 일주일밖에 안 된 회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3월 달에 그냥 설립을 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최근에 또 밝혀진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2015년 8월 같은 해 8월에 제1공단 소송이 성남시가 1심에서 이겼었는데 항소심 판결이 2015년 8월에 나왔는데 제1공단에서 이게 패소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대장동 그 프로젝트가 급브레이크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됐는데 그런데 2016년 2월 달에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을 갖다가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전후로 해가지고 그 김만배 일당이 용적률을 더 달라 해가지고 용적률을 더 받아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그 수천억의 그 이익을 갖다가 보고 결국은 대장동 일당이 검찰에서 추산한 바로는 7,883억 벌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이제 막 수면에 떠오르면서 조금씩 딱 정리가 되는 퍼즐이 맞춰지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그러한 프로젝트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 견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조간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의 수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축소해서 보고했는데 이걸 이재명 시장이 그대로 묵인해 준 것 아니냐라는 의심되는 정황 보도로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대장동 수익 축소 검찰 이재명 시장 묵인 의심.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4년 10월에 김만배 등 대장동 택지 분양 예상 수익만 4천억 원 이상이다라고 이 시장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4천억 이상의 수익이 날 거라는 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1월 대장동 총 예상 수익은 1,283억이라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 차이가 나죠. 1,283억. 실제 대장동의 수익과 비교해 보더라도 1,283억은 소위 시쳇말로 택도 없는 택도 없는 예상 수익을 보고했는데 검찰 예상 수익 차이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 이 시장이 묵인한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꾸 이제 이재명 시장이 뭔가를 특혜를 주고 지시를 하고 승인해 준 거 아니냐라는 검찰의 의심이 보도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부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김영주 의원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요 장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남 도계공이 이 시장에게 보고했던 예상 수익이 1,2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이게 너무 작지 않습니까? 너무 작은 거죠. 그때 이미 그 4천억, 5천억의 예상 수익 이전에 벌써 부산저축은행이 실시한 혹은 그 즈음에 소위 국민은행 이런 것이 이제 보통 이제 토지에 대한 감정가를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2010년, 12년 이 사이에 감정가가 1조가 넘는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그렇다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부가 시설도 있고 뭐 말 그대로 원래는 터널도 뚫고 공원도 만들어주면 예상 수익이 사실은 2천억, 3천억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용적률 올라가고 벌써 용적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집이요 170채 이상 더 짓게 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 예상 수익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기준 서판교의 터널이 뚫어지면 실제로 땅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보면 그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말하자면 낙후된 지역의 토지를 기준으로 감정가를 예상해서 보고를 했다는 것은 성남 도계공원이 일부러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성남시의원이나 용인시의원들도 이미 저 가치가 얼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낮춰서 보고했다는 것은 묵과했다라고 하는 검찰의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어떤 방식의 대응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별도로 김영주 의원님 서울시에서 부시장 하셨으니까 시는 왜 이렇게 용적률을 안 올려줍니까? 잘 안 올려주려고 하던데. 그것은 기본적으로는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데 위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걸 합의하는 구조가. 그렇다면 사실 저기는 그렇게 쉽게 150에서 180, 180에서 195는 시장과 바로 성남도계공이 직보하고 그야말로 도시개발위원회가 형식적인 의뢰를 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 부분도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고 정상적인 뭐 서울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자체 용적률을 올리는데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의제가 많고 또 실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남시는 아마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이해관계 충돌이 적었다. 그리고 시장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다 간파하고 그게 다 일심동체로 녹여 들어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의혹이고요. 김영주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까지 덧붙여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줄곧 강하게 부인을 해왔습니다. 특히 민간 투자사들의 이익은 내가 줄인 거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뭐 공산주의자다라고 비난하지 않았냐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 개발 사업 시작한 후에 이거 투자사들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이 계속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추가 부담 시켜라.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민간 투자사들은 자기들 예상 이익이 줄어드니까 불만이 매우 많았습니다. 재판에 투자회사 대표가 법정 증언에 나와가지고 저보고 빨갱이 같다, 공산당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정에서 저한테 항의하더라고요. 빨갱이라고. 이재명 대표는 나니까 민간 투자사들의 개발사들의 이익을 줄인 거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검찰의 의심과 이재명 대표의 항변은 온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3일 후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됩니다. 지난번에는 성남FC 의혹으로 소환이 됐다면 이번에는 이 대장동 등의 의혹으로 소환이 됩니다. 검찰이 물을 질문할 것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 가운데 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가 기소와 관련해서 검찰이 공소장을 공개했는데 무려 이재명 대표의 언급이 146번이나 언급이 돼서 논란이 상당합니다. 이재명이 지시했다 14번, 이재명이 승인받았다 18번, 이재명이 보고했다 32번. 총 이재명 이름의 언급은 146번입니다. 한 법조인, 검찰이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뿐 아니라 증거도 검찰이 다수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물론 이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최종적인 기소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종합해서 검찰의 시각이 담긴 내용이고 최종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직 진행해야 할 사법 절차가 많이 남았다는 말씀 확실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정육진 변호사님, 네네. 146번이에요.
이재명 대표 공소장도 아니고 대장동 일장의 공소장인데 검찰이 146번이나 누군가 이름을 적을 정도라면 네네. 통상 저희는 뭐 법조인이 아니니까 통상 뭐 어떠해야 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결국은 그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행하고 지휘 감독한 사람이 결국은 당시 시장이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조작됐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검찰의 수사가 조작된 것이라면 이 수사가 정말 조작 수사라면 146번을 검찰이 다 뭐 소설을 쓰거나 조작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뭐 소설을 썼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소설은 뭐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은 성남 도계공의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관련해 가지고 조례나 정관을 찾아보면은 결국은 그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규정상 합리적으로 그 최종적인 최종적인 책임자는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장동 사건이 그야말로 적절하게 뭐 민간의 수익을 갖다가 잘 환수해가지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정말로 이 대장동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밝힌 게 뭐냐면은 택지 분양 수익이 4,054억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 수익이 3,690억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관리 위탁 수수료 이 정도가 한 140억인데 이것도 140억이나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 이익이 부정하게 났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어쨌든지 간에 시장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시장이 어떤 돈을 갖다 받았거나 약속을 갖다 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뇌물죄가 되는 거고요.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몰랐으면 그야말로 정말로 그 무능한 거고, 알면서도 방치했다라고 하면 돈을 안 받았어도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잘 소명을 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통상 이렇게 이름을 많이 씁니까? 공소장에? 아니, 공소장에는 원래 그 공소장이라고 하는 거는, 소장은 그냥 민사소송을 소장이라고 하고요. 공소장은 형사 재판을, 공적인 소송이니까 공소장이라고 하는 건데, 공소장의 주인공은 누구냐? 피고인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뭐 이름이 나올 이유가 별로 없죠. 뭐 피해자나 조금 나올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보다 더 그렇게 부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건에 있어서 주인공은 누구냐? 거기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네. 검찰이 이제 공소장을 쓸 때 일단은 의심되는 것도 일단 쓰고 보자, 이게 다 씁니까 보통? 아니면 검찰이 판단할 때 수사를 했고 증거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까? 기록을 합니까? 그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그 검찰이 기소를 갖다가 해서 그 유죄 판결 나오는 게 97%였어요. 그 이상이었거든요. 왜 검찰이 있느냐? 경찰을 뛰어넘고 검찰이 왜 한 단계 더 있느냐? 검찰이 법적으로 이렇게 잘 걸릴 건 걸르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유죄가 될 만한 것만 기소를 하라고 해가지고 검찰이라고는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그 검사는 일 못하는 검사로 찍혀가지고 고과에서도 굉장히 나쁜 그걸 갖다가 한다고요. 그런데 다른 사건도 아니고 거대 야당 제1야당의 그 대표를 이렇게 기소를 갖다가 하면서 검찰이 소설을 써가지고 나중에 무죄를 받는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왜 뭐 중앙지검장까지 옷 다 벗어야 될 그런 사건이 될 테니까 공소장 한마디 한마디 쓸 때 그 엘리트 중앙지검에 있는 엘리트 검사들이 머리 싸매고 해가지고 표현 하나까지, 그다음에 이제 증거랑 다 맞춰보면서 그렇게 그 공소장이 그 만들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되는지 이제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공소장 내용 중에 일부가 또 보도되고 있습니다. 민관이 유착했다.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출마하며 1공당 전면 공원화 공약을 했는데 공단을 전면 공원으로 바꾼다는 건 엄청난 공약인 거죠. 네. 당시 막대한 시 예산 투입에 반대 여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장동 플러스 1공단 결합 개발 추진했다고 해요.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사업 수익으로 비용을 부담하겠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 후 대장동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요구한 대로 사업을 설계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수용 방식으로 진행되면 민간업자들에게 많은 이익이 기대된다. 유동규 측은 이재명 시장의 공약 이행과 선거 지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땅을 수용 방식으로. 이렇게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합니다. 판사 출신의 전재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네. 뭐 판사하시면서 검찰 공소장 엄청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공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김만배 씨를 이제 비롯한 그 몇몇 그 유동규 뭐 이런 분들이 다 지금 그 추가 기소가 됐잖아요. 이해충돌 방지법 그 위반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28일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하면 이 대장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것을 물어볼 텐데요. 3일 후에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이 아마 그대로 저는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 적힐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제 2021년 9월에 그 대장동 이제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것이 뭐냐.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누구냐. 사실 이것을 지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밝혀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2021년에는 오히려 이제 유동규 씨가 몸통이 돼버린 거죠. 유동규 씨 성까지만 지금 기소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수사가 1년 이상 지금 오히려 계속 지연이 사실 되어 왔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정과 상식 선상에서 이 대장동을 설계를 하고 이렇게 무리한 그 조건을 승인하고 그러니까 특혜를 준 것이 과연 누구냐. 사실 국민들이 이제 이것을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내용이 관련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를 비롯한 관련자 내용 그 공소장에 146번이 이재명 대표가 나왔다. 이것은 결국은 검찰도 이 몸통의 실체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라고 보는 것이고 28일에 그 조사를 마친 다음에 아마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이 들어간 상태로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민주당 전윤규 의원님 지금 검찰 수사 조작이라고 이 대표는 얘기하셨는데 공소장에 146번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거 다 146개 조항 다 그럼 조작이라고 보십니까? 뭐 조작을 자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대장동 일당들이 본인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누군가 시켰다, 누군가 지시했다,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야만 본인들의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검찰이 뭐 100% 조작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재명이 시켰다, 지시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으니까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공소장만 봐도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대장동 일당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재명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146번을 언급했다는 것은 대장동 일당보다는 결국에는 이재명을 수사하게 이재명을 기소시키고 이재명을 잡아넣겠다라고밖에 안 읽혀지기 때문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이 행위들이 국민들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윤규 의원의 의견도 들어보고 있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에 소환을 앞두고 각각 총력 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검찰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수사팀 설 당일을 제외하고 공휴일에도 설 연휴 기간에도 다 출근을 했다. 준비한 질문지만 100장. 이 대표 서면 답변지만 제출 가능성을 대비한 전략을 수립했다. 만약에 또 지난번처럼 서면 답변지만 딱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도 전략도 수립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인데 상세해요.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설 연휴 기간 내내 검찰 소환에 대비했다. 동아일보 보도하고 있고요. 오늘 당내에 이제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는 철험회 의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검찰 수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거 아니냐라는 동아일보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철험회 의원들과의 오찬이 오늘 많이 거론되는데 거기엔 뭐 이제 뭐 최강욱 의원도 있을 것이고 김남국 의원도 있을 텐데 철험회 오찬과 뭐 검찰 출석과 뭐 연관이 있을까 싶기도 해. 한편으로는 그냥 글쎄 뭐 밥 먹는 거 아니겠어요? 뭐 밥 먹는 거지만 철험회 출신들은 그래도 율사 출신들이 꽤 많고 도움이 많이 될까요, 근데? 재판을 당해본 경험이 많잖아요. 재판을 당해봤기 때문에. 예, 피소된 경험이 많죠. 예. 그건 제가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뭐 기존 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사실 또 하나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토요일 간다고 왜 토요일 오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설 당일만 빼고 다 준비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재명 대표가 토요일 날 나가서 뭐 충분히 조사를 받겠다면 그런 데 대한 부분도 나이스하게 받아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마침 뭐 철험회하고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일부러 뭐 그렇죠. 마치 무슨 그 검찰에 출두하는 것 자체가 무슨 그 다음에 일정이 다 없어지거나 잡혀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뭐 마지막 일제처럼 어떤 뭐 단결을 위해서 결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모의를 하기 위해서 예. 만난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용주 의원님의 방점은 뒷부분에 있는 거죠. 앞부분은 좀 농담이셨고 네. 철험회와의 오차는 그냥 어떤 정기적인 일정이지 이걸 검찰 대비로 오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에서는 질문지를 100장 준비했다. 전재 네. 의원님, 질문지를 100장 준비했다는 건 한 장당 질문이 하나는 아닐 것이고 네. 한 장당 질문을 적게 잡아도 예를 들어서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질문이 한 뭐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1000개 뭐 2000개 뭐 이겁니까?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예. 거겠죠. 왜냐하면은 증거 자료도 있을 거고 질문 네. 하나에 대한 증거 자료 뭐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그 수사 조사를 뭐 하루를 넘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요새는 뭐 심야 조사도 요새는 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또 조사 시간도 뭐 마냥 늘릴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이 100개 중에서 필요한 거를 이제 물어보겠죠. 저는 이제 그날 아마 수사는 뭐 물어보는 건 아마 부장검사가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변호사를 해본 경험으로는 예. 사실 이런 상황이면은 거의 복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부장검사는. 왜냐하면 이거를 언제 100장이 있는데 그중에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를 그거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잠시만요. 저 87페이지 좀 잠깐 피고요. 네, 잠깐만 이제 기다려보세요 하고 다시 뭐 뒤지기면서 그 다음 모양도 좀 질문할 그래요.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장을 아마 준비를 하면서 아마 100장을 거의 다 중요한 거는 복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서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이렇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달지 이런 것을 분명히 굉장히 철저하게 저는 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뭐 제1공단의 공무원화 네. 이제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범행의 동기인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당시 그 시장이 본인이 당선을 출마를 할 때 이제 이것을 가장 큰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 이런 이제 범행의 동기화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대장동 그 사업에 뭐 최종적인 보고와 결재 그리고 이제 승인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범행의 동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이 사업 진행 경과에 어느 정도 뭐 이재명 대표가 또 결재를 하고 뭐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는지 이 부분에 가장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 이것을 주어진 시간 내에 또 마냥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한 번 사실 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거는 좀 보기에는 좀 그것도 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의 질문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좀 그렇게 읽혀집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쪼개기 수사로 망신 주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적인 가짜뉴스 몰이로 진실을 왜곡하고 오로지 정적 제거와 야당 파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검찰의 횡포에 대해 분노하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28일 하루 출석하면 됐죠. 27일 출석하고 주말 지나서 또 출석하겠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 그대로 쪼개기 수사를 통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검찰 수사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실시돼 있습니다. 과연 일반 국민들은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은 어떻게 생각할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 제가 대형 미디어걸에 나가서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선거철에는 제가 참 여기 많이 나왔는데 모처럼 나오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여론조사는 몇 가지 있습니다. YTN이 의뢰하고 엠브레인 퍼블릭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검찰이 기소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과연 당직을 유지해야 하느냐,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느냐, 유지해야 하느냐라는 아주 심플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검찰 기소 시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63.8%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27.9%만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을 실시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서 민주당 지지층만 좁혀봤을 때 과연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함께 보시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60.7%가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놀라운 건 민주당 지지층의 33.4%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앞선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시죠. 자, 일반 국민들을 실시로 한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63.8%가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이 큰 틀에서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학정 편향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 수사를 보는데 여전히 국민의 40% 가까이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일반인들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63점 몇 프로, 64% 가까이가 사퇴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50% 봤을 때 말하자면 좌쪽에 있는 15% 정도도 사퇴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40% 정도가 말하자면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 몇 프로 되는 사람들이 사퇴해야 된다. 즉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다는 것은 상당히 이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또 성남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그리고 민주당 지향의 중도층조차도 상당수 사퇴해야 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는 이런데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지난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대표직은 유지하겠다라는 입장 쪽인 것 같아요. 사실 검찰은 기소를 예정해놨다고 봐도 무관한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0%가 넘는 사람들이 사퇴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대표도 이미 나를 기소를 확정 지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직은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정치보복인 측면이 저는 굉장히 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을 수사해야지 이재명을 수사하기 위해서 146차례 언급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기소를 이미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수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버티는 김성태, 몰아치는 검찰. 설 연휴를 반납한 검찰이 이쪽 수사팀도 설 연휴를 반납했군요. 김성태 전 회장의 수사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구속기한을 고려해서 설 연휴 기간에도 조사를 했다. 구속 상태 김성태 전 회장을 불러서 추궁을 했어요. 쌍방울 내의 수상한 자금 흐름, 비자금 조성 여부 등등 내달 초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구속 뒤 4일간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 없이 수사팀 질의에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 진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소개로 안부사 아태업 회장을 알게 됐다. 이재명 대표의 관계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동아일보가 취재를 해서 보도하고 있는 한 단락인데, 네네. 이화영 부지사의 중매로 소위 중개로 아태업 안부수 회장도 만나게 됐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모른다. 지금 이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은 어떻게 보세요? 좀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김성태 회장이 안부수 회장은 아는데 이재명 지사를 모른다.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왜냐하면은 그 안부수 회장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북한 관련한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안부수 회장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날짜별로 보면요. 그 안부수 회장이 언제 방북을 했냐면 2018년 8월 달에 방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하고 합의를 갖다가 했는데 그 국제대회를 하기로. 근데 이때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기로 그 이화영 부지사와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그런 다음에 3개월이 지난 2018년 11월 달에 진짜로 킨텍스에서 하고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나와가지고 축사를 갖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성태 입장에서는 북한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다가 뭐 500만 불인지 몇백만 불인지 보내가지고 사업권까지 땄는데 실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도 스마트팜 하는데도 돈을 갖다 주느니 마느니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핵심은 누구냐면 안부수 회장일 수가 없고 이재명 지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경기도 부지사인 이화영 부지사가 안부수 회장도 소개를 시켜줬는데 가장 핵심적인 더군다나 2018년 11월에 와가지고 축사까지 한 이재명 지사를 소개를 시켜주지 않았다? 이건 제가 봤을 때 그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제대로 일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으니까 법인카드도 3억 원치나 썼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납득이 가능한 생각이 들고요. 상식적으로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김성태 회장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판사 출신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변호사는 못 믿겠다는데. 믿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은 제가 이제 법정에서 본 피고인들은 일단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뭐 어떠한 그런 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의 부인권은 뭐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데 다 속질 않죠. 그래서 이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좀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정혁진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도지사가 이재명 도지사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뭘 하는지 전혀 몰랐다. 얘기 들은 바도 없다. 사실 이 아태협과 관련한 것은 굉장히 경기도로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뭐 예컨대 북한과의 사업, 북한에게 돈을 준 그렇죠. 행위들을 지사 모르게 아니 그리고 이제 할 수 그게 있겠느냐?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 이게 대북 송금 방지법이랄지 아니면 그 유엔에서 또 북한의 그런 돈이나 뭐 이런 물건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화영 지사, 부지사 혼자 그냥 다 했겠냐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기엔 사실 어려워요. 그거는 왜냐하면 부지사 입장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뭐 본인이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도지사한테 이거는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전혀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를 안 했겠냐. 사실 이것은 오히려 객관적인 면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오히려 이 강한 부인은 어느 정도는 오히려 뭐 이것까지는 뭐 보고를 했다 아니면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거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신빙성이 있지만 전혀 일명식도 없다 이렇게 강한 부정을 해버리면 이것은 오히려 긍정, 오히려 알고 있다. 뭐 이런 것에 오히려 강한 사인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김성태 또 전 회장은 도망까지 간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분의 말을 그 고지고대로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 국무부도 이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건데 미 국무부 예의주시, 미 국무부 대변인실 김성태 대북송금 혐의 수사 관련 질의에 한국 당국의 수사 인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수사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수사 제대로 안 했다가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무섭잖아요, 사실은. 대북 제재를 위반했는데 수사 제대로 안 해? 이러면 국제적인 문제로도 비화될 수가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투명하게 당연히 수사가 돼야 합니다. 미국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와 범죄인 신병 인도 추진 조치한 전례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미 국무부에서 범죄인 신병 인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아무리 동맹 관계라곤 하지만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무섭잖아요.
미국이 보고 있다 이거.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미국이 그 9.11 테러 이후에 공식적으로 처음 금융 제재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였습니다. 미국이. 그 이후로 소위 스위프트 제도의 문제화된 것도 왜 미국이 전체 전 세계가 돈의 흐름을 봐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도 있을 정도로 그 말을 역으로 보면 미국이 그만큼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대금, 불법적인 자금들의 돈을 뭐 자금 세탁 방지법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북한 내 말하는 기름판, 사고판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연방 재판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다만 미국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미국과 연관된 사건이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대북 관련해서 중국 심양이나 필리핀 카지노나 이런 어떤 한국을 통한 어떤 전달 체계 자체도 미국이 이미 인지하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거나 한국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느냐, 생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본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국 정부도 상당히 자금 세탁 방지법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연대가 규율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더 많이 깊이 있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에서 이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이 한 매체 이메일 인터뷰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는 게 현재로서는 현명한 방법이지만 but 미 법무부가 김성태 전 회장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라는 전문가 패널의 인터뷰 내용도 지금 한 매체에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송금 철저히 수사해야 되는데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김성태 전 회장은 이거 내 돈 개인 돈으로 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개인 돈이 아니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벌어지니까. 왜냐하면 제가 또 시간을 갖다가 정리해 보면 2018년 8월 달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이 방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조선 아태협이 있거든요. 그 북한에. 거기 실장이 김성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경기도가 북한의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게 500만 불인데 그거를 경기도가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가 잘못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그 위반이 돼가지고 경기도가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라고 하더라도 그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북한은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김성태 회장이 대납을 하기로 수락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이제 2018년 10월 달이었는데 2019년 1월 달하고 11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쌍방울 임직원들이 우르르 중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만 불을 북한에다가 넘겨준 일이 실제로 발생을 했는데 그 사이에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월인가 7월인가에 원비어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가 됐어요. 미국에서. 예. 근데 원비어가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북한 가가지고 아주 그 악결과를 갖다 당한. 그런데 그 미국에는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NDAA라고 하는 그 액트가 있는데 그 법에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은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김성태 회장이 돈을 갖다가 북한으로 그 원비어법이 통과된 이후인 2019년 11월 달에 북한에 돈을 갖다 보냈다고 그걸 스스로 인정을 갖다가 했는데 개인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김성태 회장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쌍방울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 쌍방울 자체가 미국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고 경기도가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기도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그 북한의 미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뭐 돈 몇십억 넘어가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갖다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전윤기 의원님, 앞서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과 관련해서 내 개인 돈을 줬다. 경기도나 혹은 쌍방울과 무관하다. 그리고 스마트팜 비용도 경기도에서 경기도 걸 대납해 준 건 아니다. 뭐 이런 반박들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 모른다라고 하고 있고 앞서 이제 두 분은 믿을 수 없다
좀 의심스럽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전윤기 의원은 어때요? 참 뭐 김성태 회장이 모른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그 대북 송금과 관련된 잘못된 행위를 했던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를 지금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또 이재명의 경기도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뭐 개인 돈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앞으로 뭐 우리가 대북 사업을 할 때 본인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놓으려고 아마 좀 뇌물성이 짙은 그런 형태로 개인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것도 조금 전에 이제 미국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가 있고 해당 부분은 본인이 잘 소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과도하게 우리가 정치권으로 가지고 와서 이재명의 경기도도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좀 수사 상황을 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장관의 강도 높은 발언이 연이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보도는 사이다와 논란 사이에 한 장관의 발언들이 있다라는 보도를 오늘 하기도 했는데 어떤 발언들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깡패나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 트윗이 넘어서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걸시겠어요? 저는 법무부 장관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적이 공직이라든가 뭘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걸시겠습니까? 거짓말 좋아하시잖아요.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공공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 한 장관과 관련해서 조금은 좀 따끔한 쓴소리를 했는데 어떤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장관 그만두면 정치를 해야 되니까 내년에 국회의원 출마해야 되니까 정치적 영역에 연습을 좀 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훈련을 좀 하는 건데 한 장관이나 윤석열 정권이 해야 될 거는 적배청사 아니고 부배청사이다. 뭐 쓸데없이 맨날 자기 똑똑한 행세만 하면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전 의원님, 이재호 상임 고문은 한 장관 좀 똑똑한 척 그만해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멋있는 말 하지 마라 하고 최근에 먼 말 금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멋있고 똑똑하긴 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이재용 고문이나 김종민 의원도 그런 거 좀 자제해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이재호 상임 고문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똑똑한 척 그만하고. 똑똑한 척이 아니라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해요. 그 이제 워낙 뭐 정치인으로서 이제 구사를 좀 할 수 있는 뭐 이러한 것보다 더 사실 한동훈 장관이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혐의가 많은 게 그게 왜 검찰 탓이냐. 죄를 지은 사람 탓이지. 사실 그거 굉장히 패부를 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찌르는 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기자들이 그냥 그 한동훈 장관의 말을 그대로 기사화하면은 그게 또 좋은 기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적절하게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이 그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범죄인을 그 수사하는 게 이게 검찰이지.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이 소환을 앞두고도 뭐 없는 죄를 뭐 조작한달지 뭐 아니면은 정치 보복이랄지 사실 이제 민주당이 그런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우리 검찰은 그렇지 않다. 검찰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적절하게 그거는 대변해 줄 수밖에 없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적절하게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때릴수록 아무튼 한동훈 장관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좀 그런 점도 좀 알아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17대 때도 국회의원 하셨고 그 이후에 뭐 서울시 정부시장도 하시잖아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정치인들 중에서는 이제 기자 입장에서 굉장히 말이 많지는 않은데 한마디 입을 열으면 그게
신문의 헤드라인이 되는 정치인이 간혹 몇 명 있었어요. 아주 옛날 정치인. 뭐 예를 들어서 내로남불 같은 것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굉장히 신조어긴 한데 그 한마디로 많은 상황을 쫙 압축시키는. 근데 예전에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했잖아요. 그때는 신문 세상이었고, 저도 이제 동아일보 신문기자 출신이지만 매체가 많지 않았잖아요. 신문에 활자로 인쇄된 걸 보고 사람들이 하니까 좀 압축적인 말. 근데 요즘은 방송 세대고 더 나아가 뭐 1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정치인들은 막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것보다 말을 좀 많이 하더라도 좀 맛깔나게 하는 사람들이 이 매체에서 좀 자주 회자되는 것 같아요. 한 장관이 좀 대표적인 케이스 같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과거에는 진짜 당 3역 주로 말을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신문 언론도 소위 데스크가 있어서 굉장히 검열이 있었거든. 자기 검열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뭐 유튜브도 하고 누구나 다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의 홍수처럼 살아가고 있고, 사실은 술집보다 커피숍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말하기 좋아하고 그런 흐름에 딸려져 있는 건데,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역할만 할 것이냐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계속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판사도 있고 뭐 말하자면 그 안에서는 교도소 행정도 있는 것인데, 외국인들 출입국 행정도 있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이재호 고문의 말씀은 검찰총장 역의 대리인만 많이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사람이 너무 디테일하고 잘면 큰 정치인이 안 된다. 좋은 뜻으로 그렇죠. 앞으로 향후 정치인이 되려고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작은 것에 몰두하고 뭐 돈봉투가 빠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났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혐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말로 좀 가름해주는 그런 어떤 뭐 공백이 있는 정치인들이 그렇지. 역대 대통령이 머리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됐다 그러면 다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만 됐는데 다 역대 대통령 대체로 상고 나오고 군대 나오고 약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큰 정치인이 되는 것이지 혼자 완벽하게 100% 완벽한 사람이 정치인 못 되거든요. 물론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자기의 몫입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의 덕담으로서도 좀 말을 아끼고 줄여라. 여백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나치게 이게 검찰총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정부에서는.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새겨드려야 될 대목이다 봅니다. 전용기 의원에게 딱 맞춤형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제가 질문을 못한 게 있어서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인데 이재명 대표, 정치인 이재명 대표도 달변가이자 다변가예요.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걸로 인기가 많죠. 한동훈 장관도 달변가에 다변가고 시원시원한 말을 합니다. 근데 둘의 스타일은 너무 달라요. 정치인 이재명과 한동훈 장관 중에서 누가 더 말을 잘한다고 보세요? 소속 성향 빼고. 말은 이재명 대표가 더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은 뭐 이재명 대표가 더 잘한다. 수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이야기하자면 수사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한동훈 장관이 훨씬 더 그에 대한 언변은 뛰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전문성은 한 장관. 그렇죠. 일반 말은 이재명.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말은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달변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을 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폼페이오 전 장관이 회고록을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두 차례의 회담에 그 자리에 한가운데 있었던 폼페이오 장관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회고록의 장면들이 등장하는지 한 장면 한 장면 보시죠.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김정은이 폼페이오 전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 야, 이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중국은 한반도를 티베트, 신장처럼 대하기 위해 미군이 떠나길 바란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김정은의 핑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속내일 수도 있겠죠. 속내라면 우리도 사실 반대는 하는데 주한미군 주둔 필요하다. 저 중국 못 믿겠다 저거. 북한 막 삼키려고 한다.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있어달라. 라는 게 속내일 테고 핑계로 본다면
아니 우리도 뭐 주한미군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 별 상관없는데 아 중국이 자꾸 미얀 주한미군 떠나길 바래서 우리도 좀 그런다라는 걸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흥미로운 얘기인데 김정은이 폼페이오 전 장관에게 털어놨다라는 이 부분 김용주 의원께서는 네. 뭐 대북 전문가이기도 하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인 의견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그 시점을 한번 보자고요. 2018년 3월이라는 시점은 5월 달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솔솔 뭔가 네. 좋은 냄새가 났던 때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은 여전히 김정은이 마식령 스키장 정설, 영사심리 개발, 관광특구 개발을 노리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때 당시로서는 아마 미국 자본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사람이 미국 자본 들어오라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사실은 김성대 회장하고 연관될 수도 있는데 북한이 희귀 작물을 중국 사람들이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말대로 우리 민족끼리 중국에 줄 바에야 남조선한테 준다 이런 얘기도 가능했던 시점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바뀌게 되는 그 전만 하더라도 핵 경제 병진 노선이었기 때문에 저런 의도적인 말이 가능했지 않았겠나. 저거는 그러면 약간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북한은 내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 뭐 철수를 주장해 왔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일부 진위가 있습니다. 예컨대 무슨 말이냐면 장백산, 백두산만 하더라도 올라가 보면 중국 영토가 있고 동북 공정 이런 걸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언제든지 뭐 김정은 위원장이 신장 위구르 했습니다마는 북한도 집어삼키려고 하는 야욕을 중국이 갖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그 중간에 놓이고 싶어 하지 중국에 복속되고 싶지는 않다. 그런 것은 저는 진이라고 봅니다. 진이라고 보지만 주한미군이 주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블러핑, 거짓말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순수한 의미에서 비핵화, 말하자면 북한 중심의 한국의 통일 이런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주한미군이 있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철수하는 게 맞죠. 논리적으로. 그러나 그때 당시에 김정은은 유학파였기 때문에 현실론적으로 미국의 투자 유치조차도 하는 북한의 개방 정책에 일정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설령 남한의 주한미군, 중국조차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중국조차도 주한미군에 대해서, 러시아조차도 주한미군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실제라고 다 믿지는 않잖아요. 그런 저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에게 김정은이 소위 조크를 던졌다라는 대목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함께 보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오찬 당시에 이렇게 해명했다는 거예요. 리틀 로켓맨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이전에 김정은을 비하했어요. 리틀 로켓맨이라고. 굉장히 얕잡아 부른 거죠. 그러자 리틀 로켓맨 별명은 사실은 좋은 뜻이야 라고 오찬에서 소위 이제 해명해 놨다는 거죠. 그러자 북한 김정은이 로켓맨 is okay. 하지만 리틀은 not okay 라고 소위 농담으로 받아쳤다라는 겁니다. 로켓맨은 실제 로켓 있으니까 로켓맨 맞죠. 근데 리틀은 안 된다. 나 이렇게 작은 사람 아니다. 라는 쪼크를 던졌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내 북한 친구가 키높이 구두를 신는 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아니 뭐 회고록에 남 키높이 구두까지 쓰고 있어요. 좀 그러네요. 어떻게 보세요, 전조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용주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것은 뭐 좀 김정은 위원장이 기분 좋게 좀 들리려고 전략적으로 좀 마음에 좀 과장돼서 얘기를 좀 한 것으로 좀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제 비화가 지금 그 폼페이오 지금 이번 그 책에 좀 있다는 거라 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또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에 대해서 안 알려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많은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뉴스 속보인데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오전 11시에 이에 대한 설명을 공식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었죠. 오늘 입장을 표명한다 정도로만 정리됐었는데 조금 전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 불출마 가닥인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어서 뉴스 속보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6년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했습니다. 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한 인권 특사로 줄리 터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과장을 지명했습니다. 미 국무부 인권노동국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16년 근무를 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소속 외교관으로 탈북 여성 지연아 씨 등을 인터뷰한 경력이 있습니다. 한국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 공개합니다. 자, 이란이 앙금이 좀 남았는지 한국 조치가 불충분하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한국 정부에서 실수 바로잡으려는 의지는 보였지만 우리 관점에서 조치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좀 밝혔는데 동결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도 만족 못한다. 한국 내 이란 자금 반환돼야 한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 본인은 좀 요거네요. 대통령 발언 때문에 기분 나쁜 건 다 좀 우리 측 외교부가 얼마나 많이 해명을 했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평가한다고 하는데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속내는 좀 돈. 그러니까 결국은 돈인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이 경솔하셨던 부분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아크 부대가 그냥 일반 공병 부대나 이런 게 아니고 전투, 그것도 우리나라 최정예 특수부대예요. 특전사 가가지고 이제 그 UAE 관련해가지고 이것저것 지도를 갖다가 하는데 왜 우리나라 특전사가 UAE에 있겠습니까? UAE도 마찬가지로 전쟁 기운이 그다음에 영토 분쟁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걸 생각을 하고 그러면 UAE의 가장 큰 그 걸림돌이 누구냐 봤을 때 이란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뭐 그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그 뭐 미국을 반대해가지고 미국의 뜻에 반해가지고 동결된 자금을 이렇게 다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로 이렇게 빨리 잘 잠잠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장고를 끝낸 셈인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왜 불출마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지에 대한 이야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장고 끝낸 나. 자, 뉴스 속보 다시 한번 좀 전해주시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불출마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전 11시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걸로 보이는데 출마 또는 불출마를 두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한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최근의 입장이 목소리로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설 연휴 기간 정치 역정에 대해서 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발표하실 결심은 서신 건지 좀. 네, 결심은 섰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좀 기우셨는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불출마. 김영주 의원님,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왜 불출마를 선택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그 주변 측근에서는 100% 나간다, 뭐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힌 바도 있었거든요. 네. 그동안에 나간다는 걸 전제로 얘기했다면 불출마의 기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현재 여론조사 3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가능했다라는 전제는 뭐냐면 김기현 대표와 결선 투표에서 뒤집을 수 있어야 된다. 결국 뒤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건 결선에서 2등을 하면서 가야만 그것이 자기 중심으로 말하면 안철수 뭐 그 나머지 후보들과의 합해서 그 김기현 후보를 이길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안철수 후보보다 뒤지는 상황에다가 갈수록 홍준표 현 시장을 비롯해서 자기 가족의 문제라든지 개인 비리 문제라든지 그것이 의혹의 수준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가장 큰 흠결이고
나아가서 이 모임, 본인은 스스로 윤 대통령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레이스를 띄웠을 경우에는 반윤 진영으로서 대표가 되더라도 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입장이 있다고. 그렇게 봤을 때 이겨서 대표가 되면 다행이지만 되지 못했을 때는 다음 총선에서 나올 기회마저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차라리 이 정도에서 대통령과 말하자면 하모나이저를 해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정치적 계산일 거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정도의 결론을 낼 것 같으면 사실은 지난번 20일 날 윤 대통령께 사과할 때 같이 드롭을 했었어야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시간이 갈수록 본인에게 불리한 그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간파를 했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도 뭐 정치 구단인데 이번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안 나오면 정치 생명 끝난다. 뭐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었잖아요. 소위 칼집에서 칼을 빼보지도 못하고 포기를 한 셈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판단을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좀 잘못했다, 실기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출마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도 매우 늦었잖아요. 늦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자기가 중간에 가장 큰 패착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괜찮은데 밑에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대표다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보여줬어요. 스스로 넘어졌다. 그런 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불행한 레이스를 해서 결과적으로 3등, 4등을 하면서 꺾이는 것보다 대통령에게 거의 반발하듯이 그렇게 꺾이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나마도 늦었지만 그만두는 것이 그래도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은 시간에 따라서 여전히 뭐 지금 나 대표나 저나 거의 동년배입니다만 이제 뭐 대통령 덕분에 환갑이 안 된 나이거든요. 만으로는 59세이기 때문에 4, 5년 뒤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있겠다. 다음 대선에 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아마 그런 쪽에 불출마 가닥을 한 배경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이렇게 출마를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간의 데미지는 상당했어요. 논란은. 예를 들어서 출마 안 할 거였으면 일단 본인이 맡고 있는 기후대사 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직 2개는 다 해임돼서 날아갔죠. 네네. 거기에 대통령 순방에서 성과도 좋았는데 지지율, 이른바 이제 나경원 의원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노출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깎였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갈등까지 노출되면서 왜 이렇게 싸우냐, 진흙탕 싸움 양상까지 이루어졌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제 뭐 총선 걱정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 본인 양측 모두 다 이렇게 허무하게 그만둘 거였으면 너무 손실이 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간의 과정들이.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아, 살다 보면 네. 이런 일도 있다. 근데 뭐 판단 잘못해가지고 예컨대 주식을 갖다가 좀 많이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굉장히 좀 큰 거네요, 이번 건. 뭐 상장 폐지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아, 상장 폐지급이다. 그냥 돈 다시 벌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나경원 그 전 의원은 명분이 별로 없었어요. 명분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윤심, 친윤이라고 했는데 윤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친윤이다 해도 그러니까 찐빵의 그 단팥 그 팥이 딴 데가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김기현 의원은 뭐 그렇다라고 치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단일화를 해가지고 정권을 그 찾아왔다. 거기에 대한 그런 명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친윤을 외쳤어도 마음을 주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경원 의원은 길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길을 잃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 헤매고 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산 같은 데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더 가면 안 돼요.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수렁에 더 빠지는 거니까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때는 거기서 멈추고 오히려 뒤로 돌아가야 돼요. 빠꾸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 길을 갖다가 찾는 게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나경원 의원 전 의원이 뭐 이것저것 그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랬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합니다.
자, 지금 설 연휴 동안 사실은 이회찬 전 총재도 예방을 했어요. 만났어요. 정치 입문을 도와줬던 이회찬 키즈 아니겠습니까? 당 원로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했고 숙고 끝에 불출마 가닥을 잡았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제 뭐 대통령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전재 의원님, 대통령이 해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잘못 보고해서 대통령이 나를 해임한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대통령이 정확히 보고 있고 판단해서 당신 해임한 거다. 입장까지 냈잖아요. 네. 대통령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많은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네. 뭐 복원이 좀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굳이 복원할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관계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지금 관계는 예, 그래요. 뭐 앞으로 이제 앞으로의 또 뭐 정치가 생물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을 당연히 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경원 전 대표가 이제 고심 끝에 사실은 출마를 할 거라는 예측이 더 많았잖아요. 더 많았죠. 예, 근데 그것을 이제 뒤집고 불출마를 이제 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좀 이 현 상황이 본인에게 녹록치가 않다. 그리고 또한 뭐 이보 전지로 위한 일보 후퇴. 왜냐하면 뭐 지금 당 대표가 또 2년 후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도 뭐 지금 꼭 당 대표 아니라도 사실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너무 이런 그 뭐 현 정부 그리고 또 뭐 당 의원들과 이렇게 각을 사실 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나경원 대표가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지명도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게서는 사실 굉장히 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내년 총선에서 이제 본인이 또 동작을에서도 꼭 승리를 하시고 또 수도권에서의 국민의힘의 그 승리에 또 기여를 당연히 하시는 그런 저는 큰 역할을 좀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이제 여론조사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가 어땠길래 나경원 전 의원은 이런 판단을 했을까? 여론조사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당대표 가상 대결, 양자 대결입니다. 여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안철수, 김기현 이 두 분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49.8, 김기현 의원이 39.4의 결과였습니다. 안철수, 나경원의 양자 대결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52.9%로 이기는 거 나왔고요. 과반이 넘게. 김기현, 나경원 두 분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김기현 의원이 46.3, 나경원 전 의원이 35.1. 다시 말해서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해도 굉장히 좀 불리한 입장이었고, 다만 좀 흥미로운 게 이 여론조사는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도 안철수, 김기현의 양자 대결 때는 안철수 의원이 49.8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는 과연 안철수, 김기현 두 분의 양자 대결 결과가 어떤 변화를 갖게 될지가 좀 사뭇 궁금해집니다. 전용기 의원은 좀 어떻게 예측합니까? 안철수, 김기현이 두 분의 양자 대결.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거취에 따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지지할 것인가, 김기현 의원을 지지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그 지지율 이동세가 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지를 안 하지만 입으로 뭔가 지지를 안 하지만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정확하게 나온 거는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이 안 나오게 된 가장 큰 역할은 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당무 개입을 좀 심하게 하신 거죠. 뭐 기후대사도 해임을 시키셨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그 장관급 직급도 해임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나오지 말라라고 이제 개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경원 의원은 김기현 의원 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심이 통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조심스럽지만 전용기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관측도 전해드렸습니다. 안철수, 김기현 두 분이 서로를 향해서 강한 비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연포탕을 외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또 진흙탕을 외치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전략에 따라서 자꾸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건 저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철새 정치인이라거나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그런 모습의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요. 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